안녕하세요. 작은 지선들을 이어 큰 지성으로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제 스스로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너는 민주주의자가 맞는가? 너는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가? 너는 강자의 유혹에 끌리기보다 약자의 필요에 더 끌려 하는가? 지금 네가 말하고자 하는 건 너의 이익인가? 다수의 이익인가? 이런 질문에 저 역시 늘 그렇다는 답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민주적이기보다 권위적 해결을 선호하기도 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합리화라는 외피를 쓰기도 하고 약자의 부름에 매번 응하기가 괴로워서 슬쩍 눈을 감을 때도 있고 제 이익을 다수의 이익인 양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걸 되도록 삼가려고 합니다. 대개의 사안에 즉각 말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한쪽에게 미움받을 작정만 하면 다른 쪽을 만족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말을 삼가고 잠시라도 붙들고 있으면 그나마 앞에서 던져뒀던 질문에 덜 부끄러운 대답을 할 수 있음을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의도적인 머뭇거림과 몇 번의 자문자답을 거쳐서 오늘은 비로소 또 한 가지 논을 여러분께 꺼내놓고자 합니다.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 깊게 고민하게 만드는 세 가지 장면이 결국 이 한 가지 논으로 이어져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준이의 논 11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은 찰리 커크의 사망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현재 미국의 극우를 상징하는 MAGA,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해라는 캠페인이 전 세계를 광기의 시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앞장서온 청년단체 터닝 포인트 USA의 창립자로서 급진 극우의 선동가였던 찰리 커크가 최근 연설 중에 총격으로 사망하자 이 광기는 마치 기름을 부은 듯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당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서 자신의 측근이었던 커크를 위대하고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칭했고요. 미국 민주당을 지칭하는 듯한 급진 좌파가 그 죽음의 배우인 것처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내 모든 공공 건물과 군사시설, 해외 공관에 커크의 사망을 애도하는 의미의 조기를 걸라고 지시하기도 했죠. 한편 9월 13일 영국 런던에서는 11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군중이 모여 대규모 극우 집회를 열었고요. 경찰과 격렬히 충돌하면서 행진했습니다. 찰리 커크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또 반이민자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영국 록그룹 콜드플레이가 런던 공연 중에 찰리 커크의 사망을 애도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자, 다른 한편 9월 11일 유럽의회에서는 커크를 위한 묵념 시간을 갖자는 제안이 본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극우 성향의 유럽의회 의원들이 주도한 것이었죠. 여기에 카타리나 마렐리 유럽의회 부의장은 추모 묵념은 회의 시작 시점에만 할 수 있다면서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는 그간 자주 보여줬던 모습, 즉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모습을 매우 전형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는 13일자 보도를 통해 젊은 보스의 죽음에 미국 넘어 세계가 분열의 늪으로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극우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수준의 신종극우라고 할 수 있는 찰리 커크를 단순히 젊은 보스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분열되어 있고 혐오 정치가 불지펴졌다고 합니다. 젊은 보스라고 하는 중립을 가장한 우호적 호칭의 문제는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다루겠고요. 우선 이들이 말하는 분열과 혐오 정치의 의미가 제대로 된 건지 한번 짚어보죠.
커크 암살 이후 추모하는 자와 조롱하는 자로 갈라진 모습이 잔뜩 묘사되고 있으니까 세계가 마치 분열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묻죠. 커크의 정치적 견해가 어땠건 그를 이렇게 죽이는 일이 옳다고 누가 말합니까? 일부 그런 발언이 있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다수의 반응이라고 정말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혐오 정치라는 표현은 극우와 극우를 반대하는 이들이 서로를 혐오하는 정치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중에 하나로서 찰리 커크가 마치 살해당한 것처럼 그로 인해 다시 혐오 정치가 더 커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아니요. 혐오 정치는 트럼프가 부추겼고 생전에 찰리 커크가 부추겼습니다. 혐오 정치를 반대하는 게 또 다른 혐오 정치이고 그것이 분열의 원인인 것처럼 말하는 바로 그런 태도가 극우 혐오 정치의 정치적 기반을 두텁게 해준 행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 사망 이후 통합적 메시지를 내달라는 여러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오히려 탄압에 나섰습니다. 극우 인사들은 커크의 사망을 직접 조롱하는 게 아니라 커크의 기존 언행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한 것까지도 혐오 발언으로 규정해서 관련자들을 색출하고 심지어 해고 조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혐오 발언을 규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들먹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자들의 소행입니다. 아마도 혐오 정치가 불지펴졌다는 제목을 쓴 이 기자는 젊은 보수를 암살한 건 극좌파 세력이라 단정하고 따라서 커크의 사망은 그에 대한 혐오 정치의 결과물이고 서로를 혐오하는 정치가 이로써 더 세질 거라 보았던 거겠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미국은 커크 암살범의 정치 성향을 두고 후속 논쟁이 한창입니다. 극보수 성향의 몰몬 교도가 많은 유타주의 특성상 공화당 성향으로 채워진 가정에서 자란 인물이라는 점은 일단 밝혀졌죠.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그런 그가 가족과는 달리 이른바 리버럴 성향을 키워왔고 그의 애인이 성소수자라는 점을 들어서 반동성애주의를 유포했던 커크를 향한 증오범죄임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땐 이런 현상 자체가 위험합니다.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를 활용해서 권좌에 오른 트럼프처럼 커크에 대한 암살 배후를 마치 정치적 리버럴 세력 전체 음모로 몰아가면서 혐오를 억누르기보다 조장하는 뚜렷한 의지가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일수록 사회적 갈등 조장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해야 하고요. 혐오를 선동한 극단주의자에게 또 다른 극단적 개인이 강한 극단적 행동으로 보는 게 맞는데 어떻게든 세력 간 대립 양상으로 키워보려고 하는 그런 비열함에 읽힙니다. 조선일보의 9월 14일자 보도는 더 한숨이 나오게 합니다. 찰리 커크를 젊은 보수의 리더로 묘사하는 여러 전형들인데요. 그 내용인 즉슨 그가 사망하기 닷새 전에 방한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이 마지막 인터뷰어가 된 것 같다면서 놀랐다는 겁니다. 이 기사는 혐오 정치를 우려하는 합리적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구구파 찰리 커크에 매료된 한 인간의 고백담에 가깝습니다. 일부 국내 언론은 그를 극우 인사로 치부했지만 커크의 말에는 진영과 이념의 벽을 허무는 통찰이 담겨 있었다고 말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살아서 만났던 사람이 살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는 수준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실제 했었던 9월 5일자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젊은 남성의 보수화에 주목해 그가 한국을 첫 아시아 방문지로 택했다. 한국에서 목사들이 체포당하는 듯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트럼프가 한국 정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커크의 말을 전합니다. 이건 아무리 좋게 봐줘도 한국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자의 말이고요.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자면요. 한국의 민주주의와 주권을 무시하는 극우적 시각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커크를 재료로 두 개의 기사를 건진 이 기자는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 담론의 실제 내용에 사실상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지 않고서는 이런 기사를 작성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극단주의 우파의 혐오를 하나의 정당한, 아니 바람직한 정치로 보고 그런 혐오의 확산에 반대하면서 인권과 통합의 가치를 말하는 흐름을 마치 살해의 배경이 된 극단주의인 양 묘사하는 이 기울어진 균형점이 과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을까요? 깨끗이 씻기거라. 더러운 깃발을 씻어라. 씻어 영원한 자유의 대한민국 조국의 자유를 지키자. 자, 보신 바처럼 두 번째 장면은 명동에서 벌어지던 혐중 시위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이 혐중 시위를 주도한 윤석열 지지 청년단체인 자유대학은 서울 한복판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 관장의 찰리 커크를 기리는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마가를 인용한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쪽지를 붙이고 우리가 찰리 커크라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 시위대가 중국인 추방, 시진핑 퇴진,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면서 명동에 모이기 시작한 건 최근으로 치면 지난 5월부터라고 합니다. 애초에는 주한 중국 대사관 인근에서 정기적으로 집회를 열어온 단체들이 이제는 때로 몰려다니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온 거였죠. 이들은 중국 관광객이라고 짐작되는 사람들을 직접 지목해서 짱깨 꺼져라고 외치며 물리적 폭력을 가할 듯이 행동했는데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명동 이면도로를 휩쓸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재명 재판, 윤석열 대통령 석방 등 이런 국내 정치적 요구까지 한 것으로 보면 이들이 어떤 성격의 집단인지 너무나 뻔하게 알 수 있는 일이겠죠. 여기에 약간의 전환점을 제공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었습니다.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명동의 혐중 시위를 가리켜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며 업무방해 등의 문제 해결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9월 12일부터 혐중 시위대의 명동 진입을 금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중국 대사관에서 100m 정도 이내에 접근을 막는 제한 정도를 했지만 이제는 아예 명동의 구역 안으로 진입을 차단한 것이죠. 욕설이나 폭행 등 관광객 및 외교사절과 충돌할 수 있는 행위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제한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혐중 시위대는 경찰에 막혀서 외곽인 중앙우체국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그 주변을 돌면서 시위를 계속했죠. 이에 대해 관련된 언론 보도는 앞에서 얘기한 찰리 커크 관련 사안에 비해서보다는 조금은 나았습니다. 혐중 시위의 행위와 경찰의 진입 제한 조치를 주로는 중립적인 언어로 묘사를 했고요. 명동 상인들과 관광객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은근히 꺼림직한 단어를 달아둔 보도도 종종 눈에 띄긴 했는데요. 대통령이 깽판이라고 하자 경찰이 막아 나섰다라는 그런 종류의 보도입니다. 기사 본문에서 직접 말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언급하자 득달같이 시위를 차단한다는 뉘앙스의 보도인 셈이죠.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 뭘 하다가 이제 하는 거냐면서 경찰의 늑장 대응을 문제 삼는 보도라고 익힐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무슨 시위가 대수라고 대통령이 굳이 비속어를 써가며 언급하니까 쪼르르 경찰이 움직인다는 그다지 탐탁지 않아 하는 입맛을 남기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보다 좀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시위가 본질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즉 누구의 시각에서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에 관련된 올바른 시선에 입각해서 기사들이 작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런 시위의 위협 대상이 된 외국인들의 시각, 그렇게 많이 안 보입니다. 그나마 JTBC, MBC, SBS 보도 등이 그 목소리를 화면에 일부 담아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서 혐한 시위를 겪었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대놓고 커지고 있는 외국인 혐오 행위를 미국 가서 직접 겪었다면요. 다음으로 이와 같은 만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도 중요합니다. 중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겁이 나서 피한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 이번의 경찰 조치는 명동의 상인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바인데 그걸 진작부터 지적하면서 함께 보도해준 언론사 얼마 없었습니다. 언론사들이 진작에 이런 문제를 캠페인화했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무회의에서 문제 해결을 도모하지 않아도 됐겠죠. 더 가장 중요하게는 이런 시위가 정말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찰리 커크를 자유의 전도사로 추앙했던 언론사와 집단들은 그와 동일하게 외국인 혐오를 표하는 자유대학 등의 혐중 시위대가 정말로 자유를 존중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답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은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시위꾼이라고 조롱하면서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서 혐오를 조장하며 성금을 모으는 거 종교의 자유의 정당한 행사라고 옹호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해 갖고 있는 기준 솔직히 단 하나입니다. 나의 극단주의나 나의 오류에 대해서만 자유가 허용돼야 하고 그걸 비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걸요, 파시즘이라고 부릅니다. 정치 환경과 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지금 저는 이러한 자유에 대해 다시 한 번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인권, 평등,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세워진 우리 공화정을 옹호하고 지키려는 적극적 자유관념에 토대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도 안에서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에 대한 관용이 필요하죠. 그런데 보편적 인권에 동의하지 않는 혐오나 악의적 허위는 그 한도 바깥에 있기 때문에 관용되고 보호받아야 할 소극적 자유조차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 세 번째 장면은 9월 12일에 개최된 전국 법원장 회의 소식입니다. 이 회의는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해서 법관들이 갖고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집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장들은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이 회의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론들은 이 회의가 7시간을 넘겨 진행된 마라톤 회의였다고 전합니다. 심지어 어떤 언론은 도시락을 먹어가며 회의를 이어갔다고까지 보도해 줍니다. 이 회의가 얼마나 길거나 짧아야 좋은 회의라는 건지, 회의 중간에 도시락을 먹는 게 어떤 존경을 받을 일이라는 건지 보도만으로 봐서는 잘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이들이 법관들에게 우호적으로 노고와 충정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것만큼은 여러 보도들에 걸쳐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까지 먹어가며 행한 마라톤 회의의 결과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법원장들은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사법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사실상 시민이라면 이미 누구나 알고 있을 하나만한 원론을 반복했습니다. 이 원론을 대전제로 깔아놓은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법부가 참여한다면 어떤 의견을 낼지가 바로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위원회,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 등은 하지 말아야 하거나 하더라도 사법부의 주도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전국 법원장 회의는 어떤 성격의 모임이길래 이렇게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해주게 된 걸까요?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나 대법관 회의와는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법관 회의는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모아서 수행하는 회의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자주 있는 회의죠. 다음으로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법관들의 자발적인 회의체입니다. 각급 법원 판사들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의견 표명 단체 정도죠. 그리고 이번에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는 일종의 자문기구입니다. 대법원장이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여러 가지 올린 안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최고위급 협의체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가운데 법적 근거가 가장 명확하고 구속력이 있는 건 의외로 대법관 회의입니다. 이거는 법원 조직법의 근거에서 소집되고 운영되고요. 판사 임명 동의, 대법원 규칙 제정 등 사법부의 중요한 행정적 사무를 의결하는 말 그대로 구속력을 지닌 사법부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에 반해 전국 법관 대표회의랑 전국 법원장 회의는 이보다 법적 근거가 훨씬 약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규칙, 즉 대법관 회의가 함께 결정한 규칙에 그 근거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도요, 기존까지는 관례적으로만 운영되던 회의체였는데요. 법관 대표회의는 2017년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여론이 들끓자 자정 노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전국 법원장 회의도 이와 비슷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2018년에 각각 대법원 규칙으로 제정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열렸던 법관 대표 회의나 전국 법원장 회의는 정작 모두 입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설립 목적이었던 사법농단 사태 이후의 자정 노력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은 채 사법부에 대한 법을 바꾸려면 사법부의 의견을 따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 규칙에 의거해서 소집된 사실상 구속력을 갖추지도 못한 회의체가 그것도 연달아 열린 셈입니다. 게다가요, 이번 전국 법원장 회의는 정기회의가 아닌 임시회의입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전국 법원장 회의는 매년 12월에 열리는데요. 입법부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하려고 하니까 법원 행정처장의 요청에 따라서 급하게 열린 거라고 하겠죠. 자, 그렇다면 정기회의, 작년 12월에 열렸던 정기회의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개최 시기는 놀랍게도 12월 3일, 즉 12.3 계엄 직후인 12월 6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며칠 전에 벌어졌던 천인공노할 계엄 선포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법원의 행정사무에 끼친 엄청난 해악에 대해서 전국 42명의 법원장들이 치열하게 논의를 했을까요? 적어도 표면으로 공개됐던 내용만으로 보면 놀랍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말 요지는 이랬습니다. 사법부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첨예한 문제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받고 있고 최근 계엄 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바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이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 보실까요? 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라고 그저 첨예한 문제라고 취급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논란의 대상이라는 거죠. 또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이 아니라 계엄 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은 국가적 혼란의 우려라고 당시 사태를 규정합니다.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민주주의를 지켜내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심을 잡고 재판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을 하자고 합니다. 당시 실제로 얼마나 깊은 논의가 있었는지 전혀 공개된 바도 없지만 내용을 대략 요약하면 계엄 선포 후 진행되었던 대법원 간부회의의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계엄사령부로부터 연락관 파견을 요청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대응이 어땠는지 알려주고 그 간부회의 당시에 대법원장이 했던 당부 그리고 이를 반영해서 법원 행정처장이 공직글을 게시한 경위 등이 보고되었다고만 그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12월 4일 오전 6시 30분경에 사법부 내부망에 올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게시글 내용이 어땠을까? 다음과 같았습니다. 계엄 선포 등 혼란 상황이 있었으나 절차에 따라 계엄 해제되어 안도한다. 흔들림 없이 사법부 독립을 지켜갈 것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것만으로 보면 계엄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게 여전하죠. 이후 실제로 그 회의의 내용 등이 자세히 취재되진 않은 채 그냥 결과물에 대한 내용만 잠시 다뤄준 바가 있는데요. 12월 3일 밤에 계엄사 측이 대법원에 법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는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서 이를 거부했답니다. 그리고 계엄령의 요건 충족 여부를 자체로 검토했지만 재판 사항이라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고 하죠. 결국은 계엄사의 요구에 자신들이 응하지 않고 신중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는 것이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의문이 들어요.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계엄 선포 직후 회의를 열었다는데 계엄사의 요청이 간부회의 보고된 시점은 계엄 해제 이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상황 종료 상태에서 논의했다는 거네요. 또 다른 취재들을 보면 대법원장은 나중에 그 사실을 보고받고 12월 4일에 아침에 출근했다는 거죠. 그 이후로 대법원은 계엄 선포가 재판 대상에 올라갈 수 있으니 사법부 고유의 입장 표명하지 않고 심중히 움직였다는 게 회의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신중함이란 내란 세력이나 그거를 내란이라고 부르는 세력 가운데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향후 재판으로만 말하려 했다는 그런 의미인 셈입니다.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아직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는데 여하튼 판이 정리되고 난 후에 난 계엄하고 무관했어 라고 말하면서 핑계대며 빠져나가고 그 뒤로는 아무도 편들지 않고 가자고 했던 게 이른바 사법독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내란 직후인 12월 6일에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의 기조입니다. 참고로요, 전국 법원장 회의는 지난 1월에 서부지법 폭동 때는 안 열렸습니다. 1, 2개월 말이니까 안 열렸을 수도 있겠죠. 대법관 회의 그리고 원격 전국 법관 대표회만 열려서 유감을 표명했죠. 그리고 다시 법관 대표회의는 5월과 6월에 열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법개혁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에 관련해서 주로 논의했습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가 불법적 계엄과 사법부의 자정적 노력에 대해서 치밀하게 언급한 것, 작년 정기회의가 됐던 이번 임시회의가 됐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불법 계엄에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만 주야장천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저는 앞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 사건을 하나의 시선으로 모아서 오늘의 정준이의 논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구성에 반대 의견 있을 수 있고 또 반대 의견 고려할 필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 가운데 실제로 대법관을 몇 명이나 어떤 식으로 늘려야 하는지, 법관 평가 시스템에 법원 외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딱 정답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보다 먼저 질문되어야 하는 건 지금의 내란 재판이 왜 이렇게 늘어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내란 우두머리의 궐석 재판과 수사 거부가 왜 당연시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사법부의 똑 떨어진 대답이 정말 있었는지입니다. 내란 재판이 저렇게 늘어지고 국민들이 그 내용도 알 수 없고 내란 우두머리가 수사에도 재판에도 응하지 않더라도 그냥 두는 게 정말 인권을 지키는 것이고 사법부 독립이 보장된 그 결과물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게 인권의 최후보루인 독립된 사법부의 행위라고 한다면, 그리고 고작해야 그게 사법부의 일관된 답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저는요, 차라리 내란 재판부가 있는 게 낫고 저렇게 재판하는 법관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재판을 보장하는
사법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적 개입 늘리고 대법관의 다양성과 책임성을 높여주고 키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늘 사법부 독립을 외칩니다.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서 법관이 재판을 하는데 아무런 방해도 없는 게, 즉 재판의 독립만이 사법부 독립을 이끌 수 있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법관은 재판으로만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법률에 따른 재판만이 사법부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뒤집어서 국민의 뜻에 따라 법률과 헌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독립은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법률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그리고 그 판단을 내리는 법관을 평가할 때 좀 더 사회의 시선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입법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도 사법부의 뜻을 따라 그런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전 세계는 극단주의 우파가 만들어내는 혐오에 물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화정 안에서 하나의 정치적 의견으로 존중되는 순간 이들은 자신들의 혐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혐오하는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존재들을 부정할 힘을 얻습니다. 이것을 막아낼 내학력은 크게 네 군데에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공화정의 안녕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사법부, 혐오가 일상에서 활보하지 않도록 집행력을 발휘하는 행정부, 혐오를 더 효과적으로 배척해낼 새 헌법과 법률을 마련하는 입법부, 그리고 혐오와 극단주의를 먹고 사는 정치 세력이 입법부로 들어가고 행정부를 장악하지 않게 할 시민사회. 여기서 요컨대 사법부는 단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이제는 현행의 법률을 최대한 활용해서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는 가장 앞에 놓인 저지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사법부가 이런 최초의 저지선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시민사회가 입법부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그러자 이를 뒤집어 엎기 위한 내란에 대해서 또 가장 앞에 나서서 탱크를 막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입법부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내란을 저지하고 또 헌법재판소가 다시 그 뒤를 따라서 행정부를 교체할 가능성을 열어주니까 이제 또 시민사회가 나서서 행정부를 교체 완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과정에서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행한 게 뭐가 있나요? 오히려 내란을 저지르는 행정부의 교체를 막아 나서고 혐오에 대한 방벽을 지으려는 입법부의 노력에 반기를 늘었던 거 아닙니까? 이 내란과 대혐오의 시대에 우리 사법부가 민주주의 최전선을 지킬 용기도 의지도 없고 인권의 최후의 보루 역시 되기 어렵다면 시민사회가 나서고 입법부가 뒤따르고 행정부가 도와가며 우리 공화정의 방벽을 민주적으로 다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도정에서 현재 사법부가 내세우고 있는 사법부 독립 하나만 얘기하는 담론은 너무나 공허하고 너무나 자기방어적이기만 합니다. 스스로 민주공화정을 지켜낼 독립성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더 제대로 된 독립성을 만들어주기 위한 외적 개입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견제화 균형의 원리라고 부르고 주권재민의 공화적 민주주의는 바로 그 위에서 번성합니다. 오늘 9월 15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민주주의의 날입니다. 그러나 2025년 9월 15일은 그렇게 축하하기 어려운 시기로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세계가 새로운 종류의 극단주의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고 기성제도는 그걸 막아 나서는데 무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소장이자 이 분야의 저명한 정치학자이기도 한 스테판 린드베리 교수가 9월 14일자 한겨레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상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동시에 권위주의화된 적은 없습니다. 현재 민주주의의 후퇴 규모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던 1930년대에 견줘서도 훨씬 심각합니다. 그가 권위주의라는 다소 중립적인 학술 언어를 썼지만 쉽게 말해서 세계가 정상적 민주주의라고 도저히 부를 수 없는 지점을 향해 앞다퉈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의 나치즘과 파시즘을 끔찍하게 기억하지만
지금은 그보다도 더 심각해서요.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을 막아 나설 자유와 민주주의를 최소한도로 장착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도 없고요. 그나마 파시스트하고 척을 졌던 소련과 중국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이 새로운 극단주의 우파에 선봉에 섰고요. 그런 미국을 영국과 프랑스도 흔들 따라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해서는 따로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린드베리 교수는 미국 없는 민주주의 수호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한국이나 스웨덴 같은 회복력 좋은 민주주의가 단단히 동맹해야 하고요. 유럽연합, 대만, 브라질, 남아공 등 각 대륙권에 산재한 민주적 체제들과 동서남북으로 강력한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선보인 정준이의 논은 이것을 두고 어떤 분께서 내용은 그럭저럭 나쁘지 않지만 내란 종식이 지지부진한 이때 너무 한가한 고담 준론을 펼치는 게 아니냐는 충고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집회를 거쳐가면서 각양각지의 다양한 인권, 노동, 민주 의제를 선보였던 건 내란 종식을 단지 우리나라 안에 지금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논객 여러분께 말을 걸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방벽을 새로 만드는 일은 크고 넓은 담론과 그것을 통한 시민적 각성, 그리고 광범위한 연대를 필요로 합니다. 당장 우리 안에서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내친다고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고 적어도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정도의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가졌기에 그나마 다행이며 그거는 전적으로 시민사회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도 그에 동참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 속에서 외롭지 않게 세계와 스크럼을 짜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방벽을 지어나가야 이 극단주의와 혐오의 파고를 겨우겨우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런 생각이 논객 여러분들 사이에서 공감과 연대를 만들 수 없다면 아마도 제 생각이 틀렸거나 적어도 제 방법이 적절치 못한 것이겠죠. 하지만 당분간은 혐오의 불티가 아니라 민주의 새로운 불씨를 우리 마음속에 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준이의 논 11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꾸실 꿈이 위로를 주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